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거 문법 마무리를 하겠다 이 얘기야. 뭐 문제 할 거냐면은 우리 국어서부터 할 건데 149쪽을 봅시다. 국어서 파트는 우리가 1학년 고1 올라가면은 아마 2학기 중간고사 혹은 1학기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 학교마다 다른데 보는 거야. 어쨌든 시험번이거든. 잘 봐둬. 오케이. 자, 일단 국어사로 들어가면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또 한글을 창제하셨잖아, 그치? 그치?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음이랑 모음을 만들었잖아, 그치?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 그치? 그치? 그 첫소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자음이고 가운데 소리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모음이잖아. 끝소리에 해당하는 것도 자음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를 만들고 끝소리는 따로 만들었나? 받침은 따로 안 만들었어. 우리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그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받침을 갖다 쓰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음운의 개수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글을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받침은 따로 안 만들었어. 왜냐면 첫소리랑 끝소리가 발음상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끝소리는 그냥 초성에 만들어 놓은 글자를 그냥 갖다 썼단 말이야. 이해되지? 이거를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데 끝소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걸 갖다 썼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첫소리에 해당하는 이 자음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 자, 중세국어에서 이제 처음 자음을 만든 원리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자 5개는 삼형의 원리로 만들었어. 기본자가 뭐가 있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얘네가 지금 기본자인데 무슨 원리로 만들었다고 내가? 삼형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삼형의 원리가 뭔데? 삼형이 뭐야?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라는 얘기거든, 그치? 자, 뭘 본떴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 기역은 혀구리가 나와서 입안에서 이렇게 있는 모양, 그치?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붙어있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치아가 갈라진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야, 그치? 근데 그냥 발음 기관을 본따서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실제 발음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단 말이야. 봐봐. 우리가 기역 발음, 기역은 자음이니까 혼자서 발음 안 되잖아. 대충 모음, 으 같은 거 하나 붙여서 발음을 해보자고. 그 하면 혀가 그냥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치? 는 하면 이렇게 혀가 윗 잇몸에 붙었다 떨어져요, 그치? 그치? 미음도 무 하려면 입술에서 소리가 나야 돼.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서 그치? 시옷도 하면 치아 사이로, 혀와 치아 사이로 바람이 새 나오면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치? 성대가 울리면서 목구멍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지, 그치? 그래서 이 발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좋은 위치에 따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지, 그치? 이렇게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다른 글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어. 가획의 원리로 뭘 만들어? 가획자를 만들어. 이렇게 지워버리자. 가획, 말 그대로 획을 그었다는 얘기야. 그치? 획을 그어서, 획을 더해서, 그치? 더할 가잖아, 그치? 한자로. 그럼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보면 기역에 획을 더해서
키읔.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 디귿에 획을 더해서 티귿.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 비읍에 획을 더해서 피읍.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 지읒에 획을 더해서 치읒. 이음에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 여린 히읗에 획을 더해서 오늘날의 히읗. 이거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자네, 그치? 이렇게 가획의 원리로 또 자음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이게 실제로 발음이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소리랑 글자의 모양이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획을 추가함에 따라서 소리가 거세지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자와 가획자들은 생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짐작할 수 있어. 이해되지? 이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소리가 짐작이 될 거고, 얘네는 획을 더해지면서 점점 더 거세고 강해지는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또 소리가 짐작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근데 생긴 거랑은 무관하게, 생긴 거랑 소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음이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체자라고 해. 이체자도 물론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획자라고는 안 해. 왜냐면 이체자도 물론 획을 더해서 만든 가획의 원리이긴 하지만 글자의 모양이랑 발음 간의 연관성이 딱히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는 따로 빼놓고 이체자라고 불러. 오케이? 이음에다가 획을 더해서 옛 이음을 만들었어. 그렇지만 발음이랑은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리고 획을 더해서 리을로 만들었는데 이건 가액의 원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 어쨌든 획은 더하긴 했지만, 그리고 반치음. 자, 이렇게 옛 이음, 반치음, 그리고 여린 히읗까지 해서 우리가 자음을 만들어 봤단 말이지, 그치?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자를 만들었다. 자음, 맞지? 이렇게 자음 17자를 만들고 나머지 자음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냐? 병서와 연서의 원리로 만들었어. 병서는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써서 만든 글자야. 자, 병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인데 그 중에서 각자 병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써서 만든 거야. 지금도 쓰지? 이거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시, 이런 애들이 각자 병서야. 합용병서라는 애들이 있는데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서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우리가 지금도 서로 다른 자음끼리 모여서 쓸 수는 있거든? 받침에는. 그치? 이런 거 받침에는 쓴다고. 근데 초성에는 서로 다른 자음이 못 오지. 근데 이때는 왔단 말이야. 이해되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중세국어를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와. 현대 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푸는 거야, 항상.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 자체가 오늘날의 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자들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변해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 항상 비교해가면서 익혀야 돼. 알겠지?
자, 이런 게 이제 합용병서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연서는 뭐냐면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어 놓은 거야. 미음, 비읍, 피읍 이런 입술 소리잖아 얘네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어. 입술 소리라고. 제 좋은 위치가 지금 입술 소리잖아. 입술 소리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음을 나란히 붙여서 만들어주면 순경음이 돼. 그럼 얘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이 돼. 이 순경음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닫힌 발음으로 쓸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다 사이에 이런 애를 넣어버리면 이따가 하겠지만 이런 객체 높인 선어말 어미를 넣어버리면 뵙다라는 뜻이 돼버려. 오늘날에는 주체는 선어말 어미로 높일 수 있지만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객체는 선어말 어미로 못 높였잖아. 근데 중세국어 때는 됐거든? 이따가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받침이 올 때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모음이 올 때 모음이 올 때 연음해 주는 거야. 받침을 연음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에 해당하는 애들은 연음할 때 그러니까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연음할 때만 사용하는 애들이다. 이해되지? 발음은 그냥 미음, 비읍, 피읍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발음으로 해주면 된다. 발음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거든. 문자 자체가 소실됐기 때문에 발음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추측컨대 그냥 닫히면 딱 닫히는 소리잖아.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흘러가는 소리로 발음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을 만들었어. 다시. 자, 자음은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초성에 해당하는 이 자음자 어떻게 만들었냐? 기본자 5개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어. 바로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가획의 원리로 획을 추가해서 가획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지만 가획자라고는 하지 않는 왜? 소리와 모양의 연관성이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습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해. 그치? 이런 이체자, 예디음, 미을, 반출까지 해서 총 17자를 만든 거야. 그리고 얘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글자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문자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자음 17개를 만들었다. 이해됐지? 자, 이번엔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모음 역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어. 그치? 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따서 둥근 하늘 아래 알을 만들었고 그리고 땅을 본따서 의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인 자를 본따서 이를 만들었어. 그치? 상형 문자예요 얘네는. 자, 그러면 나머지 모음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우리가 합성의 원리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 초출자와 제출자 각각 어떻게 만들었냐? 이 아래 알을 다른 기본자에 한 번 붙여서 만들었냐, 2번 붙여서 만들었냐. 이해되지?
2라는 기본자의 아래 아를 한 번, 2라는 기본자의 아래 아를 한 번, 으라는 기본자의 아래 아를 한 번, 으라는 기본자의 아래 아를 한 번 하면 아, 어, 우, 우가 됐지. 이걸 두 번 해주면 야, 여, 요, 유가 되겠지. 우, 우. 야, 여, 요, 유.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기본자는 사형의 원리로 아래아, 의, 이, 을을 만들고 이 다른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 아래아를 두 번 합쳐서 합성의 원리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모음은 합용의 원리로 합쳐 사용하는 원리로 나머지 기본자 와 또 만들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기억나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모음들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아래 아까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 17개 모음 11개 총 28자를 새롭게 만드셨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149쪽에 다 있어. 149쪽에 지금 자음을 만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넘겨보면 150쪽에 모음을 만든 중성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돼 있어. 맞지? 자,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종성 글자의 제자 원리는 뭐라고 나와있어? 종성, 부용, 초성. 한마디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그냥 갖다 썼다라는 얘기. 이해되지? 한마디로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51쪽을 볼게. 훈민정음의 과학서왕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발음할 때 발음이 만들어지는 그 좋은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모양과 소리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기본자를 만들어서 모양과 소리의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가액의 원리로서 소리가 점점 세짐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줬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을 해놨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의 서문학은 한 음절을 둘로 분석하지. 근데 우리는 한 음절을 세 수로 발음해. 그러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야. 더 효율적인 거지. 맞지? 그리고 모아쓰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자, 방점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방점은 뭐냐면 우리 영어에도 악센트가 있잖아. 그리고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어. 중국에는 성조가 4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사성조가 있어서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조가 있어? 없어. 그렇지? 우리나라도 원래는 성조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없어. 옛날에는 성조가 있어서 그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했어. 오늘날에도 그 형태가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게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거 보면 억양이 막 이렇게 강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 이런 성조가 남아있는 거거든. 그치? 자, 중세부의 성조는 방점을 안 찍거나 하나 찍거나 2개 찍거나에 따라서 방점이 없다. 점이 안 찍혀있어. 글자가 있고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주는데 방점이 없으면 그냥 편이한 소리인 거야. 글자 왼쪽에 방점이 하나 찍혀있다. 높은 소리란 얘기야. 글자 옆에 방점이 2개 찍혀있다. 그러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지금은 방점이 사라졌고.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오늘날에 이런 긴 소리 있지. 펄펄 내리는 눈이잖아. 이런 긴 소리. 이거는 그냥 눈이고 이건 펄펄 내리는 눈이잖아. 그럼 이런 펄펄 내리는 눈 긴 소리잖아. 이게 지금 길게 발음해야 되는 긴 소리지. 그치? 옛날에 있던
방점 2개짜리 이걸 상성이라고 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긴 소리로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문자를 읽을 때도 중국 애들 문자 읽는 것처럼 우리 훈민정음 해내본 읽어보면 나랏 말 쌍매 띵깨깨 달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성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의미도 달라지는 거고. 이것도 보니까 손 객이라는 뜻이야. 이거 손님이라는 뜻이야. 그냥 손 하면 손님인 거고 손 하면 수란 뜻이야. 손. 그렇지? 그래서 방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이해됐지? 오케이. 넘겨볼게.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를 했는데 이어적기가 뭐야? 앞말의 끝소리가 뒷말의 첫소리로 이어 붙는 걸 이어 적는 거라고 해. 그치?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쓸 때 이거는 형태소를 딱딱 나눠가지고 밥을 끊어 적었지. 근데 중세국어는 어떤 식으로 했대? 밥을 이런 식으로 이어 적었다는 얘기야. 발음대로. 왜냐면 중세국어는 원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소리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어 적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오는 사이에 아니 중세시대에서 현대국어로 오는 사이에 그 과도기적인 근대 시대에는 이런 표기도 나타나게 돼. 밥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적는 거야. 거듭적기라고 해.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근데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혼란스러운 사이에는 예 막 다 섞여서 나타났다. 근대국어 때는.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리고 153쪽으로 한번 볼게. 받침의 표기를 한번 보자. 우리가 끝쓰리기칙 기억나니? 음절의 끝쓰리기칙?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쓰리기칙. 받침 발음으로는, 그러니까 표기는 여러 표기가 올 수 있지만 발음이 되는 건 딱 7개의 발음으로만 교체돼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 현대국어에서 발음이 허용되는 받침 발음 뭐 있지? 가느다란 물방울 맞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자음만 받침 발음으로 허용이 됐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여기에 치가 하나 더 시옷 발음 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종 성법이거든. 7개의 받침 발음이 나는 7종 성법인데 중세국어는 8개의 받침 발음이 나는 8종 성법이야. 차이가 있지? 이해돼?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거랑 둘 다 발음하면 대표음으로 교체돼서 둘 다 이렇게 발음이 나. 맞지? 오늘날에는 맞지? 시옷 받침 발음이 없으니까. 근데 중세국어 때는 그 발음이 있었으니까 얘는 얘대로 발음이 달랐다 이거야. 시옷 받침 발음과 디귿 받침 발음의 발음이 달랐다. 오케이? 이해되지? 자, 띄어쓰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 초기 모델은 프로토타입이야.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더욱더 유용하고 더욱더 편리하게 바뀌는 거잖아. 세종대왕이 맨 처음에 한글 창제했을 때는 개선할 점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없어 별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게 생기는 거야. 맞지? 이때는 띄어쓰기 안 했어. 띄어쓰기는 중세국어 때는 아예 안 나타나다가 근대국어 때 띄어쓰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지금은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우리? 어절 단위로 다 띄어쓰지.
어절단위로 띄었었잖아. 그치? 철수가 띄고 밥을 띄고 먹는다 이렇게. 그치? 근데 근대국어 때는 띄어쓰기가 나타났지만 규칙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쯤에서 한번 띄자. 그렇게 그냥 한 번씩 띄는 거야. 쓰는 사람 마음. 이해되지? 그러다가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규칙성을 띄게 된 건 현대국어에 이르렀어. 이해되지? 자, 154쪽. 자음을 볼게. 여기 열임 히읗, 순경음 비읍, 단치음, 옛 이음 지금 있어? 다 사라졌지. 그렇지? 그럼 모음 중에서는 아래야도 사라졌어. 오케이? 이 아래야가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중세국어는 모음조화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났어. 너는 모음조화 현상 기억나? 모음조화 기억 안 나? 모음조화 뭐야? 모음조화 뭐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 쓰는 거야. 그치? 그게 모음조화야. 아, 모음조화 우리 안 했었나? 자, 모음조화가 뭐냐면 자, 모음에도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어. 우리 조선시대는 성리학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음과 양으로 나누는 걸 좋아했어. 그치? 자, 그래서 이 글자에도 양성자가 있고 음성자가 있다고 봤는데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래야, 오, 아. 이렇게. 그리고 음성에 해당하는 건 으, 우, 어. 이게 음성 모음이야. 그리고 이는 중성이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쓰려면 사람을 이렇게 쓰면 양성 모음이지. 양성 모음이지. 음성 모음이지. 모음조화 안 지켜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게 있잖아. 그래서 모음조화를 반드시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지켰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사람 알 아래아는 아 발음으로 거의 발음하면 된다고 보면 돼. 사람 알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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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지. 이해되지? 이해돼? 근데 이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됐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돼? 돼. 자, 성주도 있었다. 나락, 말, 쌈미, 딩깨깨, 가까 이런 식으로 성주가 있었다. 근데 근대국어로 가면서 성주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한 거고. 155쪽을 보니까 구개음악. 너네 구개음악 뭔지 알아 몰라? 기억나? 우리 첫 시간에 했어 구개음악. 그치? 도토리 잡채 기억나지? 예. 디귿디귿이 이나 방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게 구개음화였단 말이야. 그치? 네. 한마디로 구개음이 아닌 글자인 디귿디귿이 모음 이를 만나서 구개음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중세국어 때는 뭐가 안 일어났다 그랬지? 그래서 구개음화 안 일어났어 아직. 이해되지? 원순모음화도 안 일어났고 두음법칙도 안 일어났어. 원순모음화는 뭐냐? 원순모음이 뭐야? 입술 모양이 둥그레지는 우, 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원순모음이잖아. 우 이렇게 물, 불 이게 원순모음이야, 그치? 근데 이때는 원순모음화가 안 일어났어. 그래서 물, 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물, 불 하면 발음이 힘들잖아. 그래서 편리하게 오늘날은 이렇게 원순모음화가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안 됐었다. 이해되지? 자, 두음법칙도 중세국어 때는 안 됐어. 현대국어 때는 되는데 두음법칙은 뭐냐면 한자어의 경우에 니은이나 리을 계열이 첫 글자에 오면 발음하기가 어려워. 량심 이런 식으로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초성에 오는 첫 글자에 오는 이 니은이나 리을 발음하기 힘드니까 니은과 리을을 탈락시켜주거나 아니면 리을을 니은으로 교체시켜주거나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게 두음법칙이야. 오늘날은 해.
근데 이때는 안 한다고. 우리 지금 양심이라고 안 하고 리얼 탈락스 양심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등호축이 안 됐다고.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방금 말했다시피 모음 조화 잘 지켜졌는데 오늘날은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 얘기 한 거고. 157쪽을 보니까 조사를 한번 살펴볼게. 이게 싹 한 다음에 한번 현대국어랑 중세국어 한번 쫙 비교를 해보자고. 자, 조사를 살펴보니까 오늘날에는 주격조사가 뭐가 있어? 주격조사. 이랑 가가 있어, 그렇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가가 없어. 우리는 오늘날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과 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게 없어. 그래서 뭘 써주냐면 이를 써줘야 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 그래서 바로 붙여버리면 돼. 사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되지? 그리고 만약에 앞말이 이로 끝난다. 기러기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아니면 뭐 야시 이런 식으로 이로 끝나버렸어. 그럼 모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런 모음이면 이거 어떻게 읽어? 못 읽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로 끝날 땐 그냥 생략이야, 생략. 그래서 중세국어 때 주격조사 앞말이 자음이면 이, 앞말이 모음이면 이. 근데 만약에 이로 끝나면 생략. 오케이? 이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를 한번 볼게. 오늘날의 목적격조사 뭐 있어? 을. 그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 지하철 을, 사과 를. 맞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지. 알랄. 오늘날은 이거밖에 없는데 중세국어 때는 아래아가 있었으니까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알랄의 형태도 있었다. 이해됐지? 자, 이번에 관역격 조사를 한번 살펴볼게. 오늘날 관역격 조사 뭐밖에 없어? 오늘날의 관역격 조사 뭐 있어? 의. 철수, 의, 가방. 그렇지? 그럼 오늘날의 관역격 조사는 의밖에 없는데 중세국어는 얘랑 형태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겠지. 왜 모음 조화 시켜야 되니까. 아래요. 아래가 붙여서 애도 있었어. 맞지? 그리고 시옷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이소리 하면서 배웠을 거야. 자, 사이소리도 결국은 이 관형격 투사 시옷 때문에 나는 소리였거든. 자, 이 시옷은 뭐냐면 이거는 언제 쓰냐면 사람이나 동물한테 을을 써주고 부정명사이거나 높임의 대상한테는 시옷을 써줘. 오케이? 그러면 거북의 등껍질 하면 거북. 이거 써줘야 돼, 이거 써줘야 돼?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 의 쓰려면? 거북. 얘 어지. 음성 모음이지. 우 음성 모음이지. 그럼 으 써줘야 돼. 그치? 그러면 거북 의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그치? 오케이? 이해돼? 사람의 할 거면 양성이지. 그럼 요거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이해돼? 오케이?
뭐 수레의 바퀴 하면 수레 의를 써야 되는데 무정명사잖아. 그렇지? 그럼 시옷 써줘야 돼. 수레 바퀴 이런 식으로. 촛불도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초, 시옷, 불, 촛불. 이해되지? 그러면 부처님은 높여야 되잖아, 그렇지? 부처가 부처야. 부처님의 하려면 부처 시옷해서 부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높임의 대상이니까. 이해돼? 이게 관용급 주사였어. 오케이?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한테는 시옷이라는 관용급 주사가 따로 있었구나. 잘 나오지? 넘겨보자. 종결 표현을 보니까 현대국어랑 마찬가지로 평서, 명령, 청유, 감탄, 의문문으로 막 나와 있어. 요거를 뭐 다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여기는 그냥 이거 그냥 딱 보면서 문제 푸는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넘겨볼게. 의문문을 볼게. 160을 보니까 의문문이 있는데 의문문의 종결 어미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일단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너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 뭔지 알아볼래?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 못하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문문이야. 그러면 의문사가 있냐 없냐인데 의문사가 뭔지 알아볼래? 의문사. 맞아.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여기에는 의문사가 없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판정 의문이야. 근데 너 무엇을 먹었니? 라고 하면 의문사가 있지. 넌 네, 아니요로 대답을 못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맞지? 이게 설명 의문이야.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판정 의문은 만약에 체연 뒤에 붙는 조사다. 그럼 가. 판정 의문의 경우에 체연 뒤에는 가로 끝내고 설명 의문의 체연 뒤에는 고로 끝내면 돼. 오케이? 가, 고. 이런 것들도 뭐 알아두면 문제를 훨씬 빨리 푸니까 좋겠지, 그치? 다 해봐. 그리고 이제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도 니은 계열이냐 리을 계열이냐가 또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도 현재형을 얘기할 때는 니은 계열을 많이 쓰지. 한다. 미래를 얘기할 때는 리을 계열을 많이 쓰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이때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니은 계열의 니은은 현재 시대인 거고 리오 이런 것들은 리을 계열은 미래 시대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높임법 볼게.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현대국어에서 조사 깨서 조사 깨서 선어말하기 시 그치? 조사 깨서 선어말음이 시 그리고 특수어휘 맞지? 중세도 마찬가지야. 조사 깨서 형태가 조금 달라. 이때는 끼셔. 비슷해. 딱 보면 그게 그거잖아, 그치? 깨서나 끼셔나, 그치? 그리고 선어말음이도 똑같이 썼어. 시, 샤. 맞지? 그리고 특수어휘. 우리도 진지 이런 거 쓰잖아. 이때는 왜 이렇게 쓰면 그게 진지야. 그치? 높임의 의미가 특수 어휘가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보조사 하도 있었다. 임금하 하면 임금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임금님 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를 붙이면 높이는 거야. 하늘하 하면 하늘 이시여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주체 높임이 있었고 간접 높임 지금도 간접 높임 있지. 너네 주체 높임 할 때 간접 높임은 뭐로만 높일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처럼 그 신체 부위나 생각이나 그래 그럼 간접 높임은 시로만 높여야 돼. 선어만 하면 시로만 높여야 돼. 특수 어휘로 높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로 높여야지.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때도 간접 높임은 뭘로 했다? 시나 샤 이런 선어만 어휘로 높였다. 이해되지? 네. 자, 객체 높임 볼게. 오늘날에는 객체를 어떻게 높여? 부사격조사 깨 그리고 특수어휘 이렇게밖에 없지. 예. 근데 현대무에는 부사격조사 깨 그리고 특수어휘밖에 없는데 중세는 이것도 있고 하나 더 있어. 선어만 어휘도 있어. 이 깨가 이때 형태가 달랐다 그랬지? 똑같은 거야? 여기에 플러스로 선어만 어미가 있어. 선어만 어미를 넣어주면 객체를 높이게 돼.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뵙다라는 특수어휘로 배다라는 특수어휘로 높여야 되잖아. 할머니라는 객체를 높이려면 맞지? 할머니를 배다 그렇지? 주체는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보시다 이런 식으로 시를 넣어서 주체를 높일 수 있지만 할머니라는 객체를 높이려면 배다 이런 특수어휘를 높여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만 어미가 있다는 얘기야. 세 가지가 있지. 삽, 잡, 쌉. 이 삽은 발음이 없지 사실. 지금 시옷이랑 지읒의 중간 정도 발음이라고 유추를 하는 거지. 이게 있으면 객체를 높이게 돼.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다 하면 높인 게 아니잖아. 근데 할머니를 보잡다 하면 뵙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높임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중세모 풀 때 요거 있으면 요 형태 있으면 그냥 객체 높임 선어만 어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오케이? 그리고 근데 얘네가 이제 자음 앞에는 이렇게 쓰이고 뒤에 말이 모음으로 이어지면 얘네가 순경으로 변해서 연음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 얘기 한 거야. 그치? 자, 상대 높임 볼게. 너네 지금은 상대 높임 뭐로만 높여야 돼? 종결 어미로만 높여야 돼. 근데 중세 국어는 상대를 높이는 선어만 어미도 있어. 이나 이. 평서문이면 이고 의문문이면 이. 이나 이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다 니 있다 리 있고 그러니까 이나 이시 들어가면 하쇼셔체 아주 높임의 의미가 돼. 이해돼?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만 어미로 높일 수 있는 게 주체밖에 없었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가 모두 존재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됐지? 요게 이제 중세국어야. 자, 그러면 중세국어 한 거를 한번 현대국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현대국어가 있고 중세국어가 있어. 일단은 현대국어 몇 종 선법? 7종 선법. 중세는 8종 선법. 맞지? 이때는 지금은 어두자음군 이 뭔지 모르겠지. 자음군이라는 건 자음의 물이라고 그랬지. 어두면 말의 첫머리야. 그러니까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의 무리가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 그래. 우리 초성에 뭐 시옷 비읍 디귿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초성이 막 와? 안 오지? 그치? 오늘날은 어두자음군이 없는데 이때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는 얘기야. 초성에 막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초성이 온다는 얘기야. 맞지? 자, 이때 띄어쓰기 했어? 아니, 지금은 띄어쓰기 해 안 해? 하죠. 하지. 이때는 안 했어. 그치? 예. 9개월만 있었어? 중급칙 있었어? 아니. 원순모만 있었어? 다 안 돼. 근데 얘는 다 돼. 맞지? 맞지? 그리고 조사를 보니까 높임할 때, 조사를 보니까 주격 조사가 뭐만 있지? 이랑 가가 있는데 얘는 이랑 이 혹은 안 쓰는 형태. 맞지? 얘는 목적격 조사가 을이랑 를밖에 없는데 중세국어는 모음조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알랄도 있었다. 그치? 관형격 조사가 을밖에 없지? 근데 중세국어는 의도 있지만 의의 형태도 이제 모음조어를 지켜야 되니까 이 에, 의, 시옷 사람이나 동물, 무적명사나 높임의 대상. 그지? 하루에 했다. 그리고 선어만 어미로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주체밖에 없었지. 그지? 이때는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밖에 없었는데 얘는 선어만 어미로 다 높일 수 있어.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가 다 있었어. 각각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뭐 있어? 시 혹은 샤. 알지? 객체 높임 선어만 어미는 삽, 잡, 쌉. 뒤에 모음이면 이게 승경어로 바뀌는 거고, 그치? 맞지?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 평서문이면 이, 의문문이면 이. 맞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 조사 형태 뭐 깨서 뭐 그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 성조. 이 방점이 없지 지금은. 예. 이건 방점이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네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큰 건데 여긴 없지만 중세국어에는 체언이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 체언이라는 게 명사, 대명사, 수사거든. 명사가 뒤에 조사가 오느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얘는 변형되는 체언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무 있잖아, 나무. 중세국어 때 나무를 나무라고 했거든. 모음조화 때문에 양성양성. 근데 뒤에 조사가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모음조화 시키려고 안이 온 거야. 이렇게 오면 얘가 변해. 트랜스포메이션 막 해가지고 남기역으로 바뀌어. 나무가 남기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붙으면 남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체연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구나라는 거. 오늘날의 체연은 불변하니까 아예 안 바뀌잖아. 근데 이때는 체연의 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히읗 종성 체연이라는 게 존재했어. 중요한 건데, 히읗 종성 체연 중요한 거야. 뭐냐면 히읗으로 끝나는 체연이야. 근데 히읗의 형태가 안 보이다가 뒤에 다른 말과 어울려질 때 나타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런 자연물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돌 하잖아? 그럼 돌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히읗 종성 체연이야. 그럼 만약에 뒤에 조사가 과 이런 식으로 오지? 그러면 그때서야 갑자기 어떤 히읗이 등장해서 어떻게 쓸까 그러면 돌과 이렇게 돼. 왜냐면 얘가 돌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보이는데 얘가 사실은 히읗을 갖고 있는 놈이야. 그래서 뒤에 다른 주사랑 결합할 때 히읗 기억 합쳐지면 키읔 되잖아. 키읔 돼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히읗 종성 체연은 체연만 단독으로 봐서는 걔가 히읗 종성 체연인지 모르고 뒤에 오는 말에 갑자기 히읗 발음이 생겼다. 그럼 걔 히읗 종성 체연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암수할 때 수 히읗 종성 체연이거든. 뒤에 만약에 것이 오지? 것이 오면 히읗 종성 체연이니까 스컷이 되는 거야. 암컷이 되는 거고. 이해돼? 하늘 하면 히읗 종성 체연이거든. 하늘은 맞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히읗이 일로 가야지. 하늘 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해돼? 하늘도 하면 하늘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히읗 종성 체연이야.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요 정도 알아두면 중세 국어 뭐 다 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단어의 의미랑 문법, 어문 규정 딱 끝내봅시다. 자, 단어의 의미 봅시다. 우리 이거 103쪽이야. 단어에는 중심적 의미가 있고 주변적 의미가 있어. 우리가 단어가 딱 하나의 의미로만 쓰지는 않아. 머리 하면 신체의 일부분 머리야, 그렇지? 근데 너 머리 좋다 하면 뭐 이게 좋은 거야? 아니지. 머리 좋다라고 하면 뭐 두뇌가 좋다, 지능이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맞지? 손 하면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손이 재다 하면 일처리가 빠르다는 얘기거든. 다른 의미로 쓰여진단 말이야, 그렇지?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 노동력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렇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중심 의미 이외에 다양한 다른 의미로 파생돼서 사용되는 걸 다의어라고 해.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란 얘기야. 맞아? 그러면 다의어는 사전에 실릴 때 어떻게 실리냐? 하나의 표제어로 실리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의미부터 실려 있고 주변적인 의미가 실려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게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야. 다이어는 당연히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개념인 거고, 함축적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면 뭐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부파하는 액체, 이게 사전적 의미잖아? 근데 이걸 상식적 의미로 하면 죽음, 이별, 슬픔 이런 하관적 이미지, 그리고 생명 이런 상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치? 이런 상징적 의미가 함축적 의미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문학에서 많이 쓰는. 넘겨볼게.
그러면 다이어와 동음이어가 뭐냐?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야. 한 단어가. 이해되지? 한 단어가 중심 의미를 갖고서 다른 의미로도 주변 의미로도 파생돼서 쓰는 거야. 이건 사전에 하나로 실린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동음이어는 말소리는 똑같은데 아예 그냥 생판 다른 단어야. 먹는 배랑 타고 다니는 배랑 사람 배랑 똑같은 배지만 아예 다른 배잖아. 이거는 그냥 사전에 따로따로 실리는 거지. 이게 되지? 그 얘기한 거고. 105쪽에 유의어를 볼게. 유의어는 뭐냐면 유사한 거야. 유사하다는 얘기는 결국 비슷하다는 얘기거든. 그치? 유의어는 비슷한 거야. 근데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는 다른 거지. 똑같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바꿔 쓸 수 있어. 흰색과 백색은 똑같은 거야. 한자냐 고유어냐의 차이야. 이건 어떤 경우에서도 다 바꿔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유의어는 비슷한데 똑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비슷하니까 바꿔 쓸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라서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펜을 쥐다, 펜을 잡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는. 근데 도둑을 잡다와 도둑을 쥐다는 바꿔 쓸 수가 없지. 도둑을 쥐다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잡다와 쥐다가 비슷한 단어야, 유의어야. 그래서 펜을 잡다, 펜을 쥐다처럼 바꿔 써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는데 도둑을 잡다, 도둑을 쥐다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유의어는. 이해되지? 동의어는 흰색과 백색처럼 완전히 똑같은 단어야. 이거는 언제든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이해되지? 자, 다음 상하이어. 이건 카테고리상 더 넓은 카테고리로서 하이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냐 아니면 포함되어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중식 상이어야 하이어야? 몰라 그렇게 하면. 왜냐면 상이어 하이어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이 되는 거야. 그 중식 상이어야 하이어야 그건 모르는데 음식과 중식이 있으면 알 수 있지. 음식이 상이어고 중식이 하이어인 거야. 중식이 있고 마라탕이 있으면 중식이 상이어고 마라탕이 하이어가 되는 거겠지. 관계성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게 상하의 관계다. 됐지? 자, 반이어를 볼게. 반이어는 다른 요소들은 다 같아야 돼. 단 하나의 의미만 달라야 돼. 그게 반이어야. 반이어라고 해서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다 달라야 돼?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남자 농구공 반이어야? 너무 많이 다르지. 아무 상관없잖아. 이런 거 반이어라고 안 해. 남자 여자 성별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만 달라. 이게 반이어야. 이거지? 소년 할머니 반이어야? 왜? 이건 두 개가 달라.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 이런 반이어가 안 돼. 하나만 달라야 돼. 소년 소녀 성별만 다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성별만 다르다고. 이해되지? 이런 게 반이어야. 이해되지? 근데 이런 반이어의 유형에는 정도 반이어, 상부 반이어, 방향 반이어가 있어. 정도 반이어는 중간에 정도, 중간에 단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길다 짧다. 길다 짧다면 길다 짧다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지. 그치? 중간 단계가 있는 이런 관계의 반이어는 정도 반이어야. 어느 정도의 차이다. 높다 낮다. 이것도 정도의 차이지.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정도의 차이야. 덜 크고 더 크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게 정도 반이어. 상부 반이어는 서로 겹치지 않는 두 영역으로 철저하게 내림. 한마디로 중간 단계가 중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하면 봄 가을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 이거는 상부 반이어가 안 돼. 근데 북극 남극 하면 동극 서극이 없지. 그럼 이건 상부 반이어야. 남자 여자 상부 반이어야. 뭐 중간인 뭐 뉴하프 이런 거 없잖아. 만화에 나오는 거지. 그지? 없다고. 이해되지? 이런 게 상부 반이야. 중간이 없는 거. 이해돼? 방향 반이어는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거나 이동의 방향성이 있거나 공간의 방향성이 있는 것 아니면 관계의 방향성이 있는 것 이런 게 방향관이어야 스승과 제자라는 이 관계성에도 방향이 있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그치? 오다 가다 이거는 이동적인 측면에서 방향성이 있어. 위아래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방향성이 있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반열을 방향반열이라고 한다. 이해됐어? 오케이. 단어 유형을 볼게. 금기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단어야. 그래서 잘 안 써.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안 쓰는 단어들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 위로해준다고 치고 아이고 너희 할아버지 죽었다며 하면 너무 예의 없지. 왜냐면 금기어거든. 죽는다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내뱉기 꺼려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돌아가시다 이런 식으로 완곡어를 쓴다고. 그럼 금기어랑 완곡어는 뭐냐면 금기어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금기어 대신 부드러운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데 그게 완곡어야. 이해되지? 관용어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본래의 의미랑 다르게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코가 높다, 손이 크다. 자, 코라는 단어가 있고 높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코가 이렇게 높아? 아니지. 코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높은 자존감이라든지 그게 되게 높은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피땀, 블러드랑 스웨시 합쳐졌어? 그럼 뭐가 돼? 피랑 땀을 섞은 용액이 돼? 아니야, 노력이야. 그치? 춘추, 봄이랑 가을이 합쳐졌잖아. 나이가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해. 이해되지? 자, 이런 걸 관용어라고 하고 또 이제 속담도 있고 속담도 관용 표현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면 속담이잖아. 근데 그게 진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 쓰는 게 아니고 뒤늦게 이미 뒤처리하기는 늦은 상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지. 그러니까 관용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단어가 모여서 다른 뜻이 된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표현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관용어도 관용 표현이 되는 거고 속담도 관용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그치? 넘깁시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끝났네. 이번엔 어문 기준으로 볼게. 자, 일단은 너네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야. 학교마다 달라. 중간고사에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고 기말 때 빼서 보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범위야. 요거 요 어문 규정은 진짜 잘 봐놔야 돼. 여기서 진짜 많이 틀린다. 헷갈려 이거.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요런 거거든. 그지? 너네 맞춤법 다 잘 하잖아. 근데 헷갈리는 맞춤법들이 있다고. 잘 봐둬야 돼. 어문 규정 잘 봐야 돼. 자, 요거 이제 다시 집중을 좀 해서 봅시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야. 그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해놓겠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라는 게 한글의 맞춤법 원칙이야.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뭐야? 소리와 표기, 한마디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읽으면
한을 이렇게 읽거든? 그지? 발음과 표기가 어때? 똑같잖아, 그지? 똑같지? 근데 이런 거 읽으면 많다 이렇게 읽잖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건 일치하잖아. 소리대로 적은 거야. 이렇게 적은 건 소리랑 일치 안 하지? 그럼 어법에 맞게 적었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해되지? 오케이. 넘깁시다. 자, 소리에 관한 규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는 한 형태소란 얘기야.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도 한 단어긴 하잖아. 합성어긴 하지만. 근데 그럼 복합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는. 그냥 사과 딱 이렇게. 사과, 나무 이렇게 말고. 그치? 그러니까 촛불도 한 단어긴 하잖아. 근데 그쪽이면 초와 불이 합쳐진 합성어잖아. 그러니까 촛불 같은 데서 나는 된소리 말고 그냥 사과같이 하나의 단어인데 오케이? 원래부터 단일 하나의 단일어인데 그 안에서 특별한 까닭이 없어. 근데 된소리가 나. 그러니까 된소리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된소리 대기 유형 중에 하나거나 사이소리 유형의 하나거나. 다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해줄 거야. 그 된소리 대기 유형이 우리가 뭐 앞말이 바다사자가, 그러니까 바다가 바다사자가 만나면 포토사줄까, 뭐 어감 받침 미음 다음에 바다사자가 만나면 포토사줄까, 관형어 리을, 관형사형어미 리을, 아니면 을 다음에 오면, 아니면 한자 리을 다음에 바다사자가 오면 또 포토사가 된소리 되잖아, 그치? 그게 된소리 대기 유형이야. 그 규칙으로 된소리가 되는 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촛불도 사이소리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어서 된소리가 되는 거 말고, 아니 얘는 된소리 대기 규칙에도 적용이 안 되고 사이소리 규칙에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얘는 도대체 왜 된소리가 되는 거야? 싶은 애들은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된소리 그대로 써주라고. 오빠에서 앞말이고 자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어감 받침 미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합성 명사도 아닌데 얘가 왜 된소리가 되냐 이거야, 그치? 이유를 모르겠지? 이럴 땐 그냥 이렇게 써주래. 어깨도 아니 얘 이유가 없어. 근데 된소리로 된다고 이렇게 써주라고. 이럴 땐 이해되지? 네.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써줘라. 근데 뚜렷한 까닭도 없고 뭐 그렇지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써준대. 국수 같은 애들, 딱지 같은 애들. 오케이? 근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써주는데 대신에 비슷한 글자가 연속으로 될 때는 써주래. 또 그때도. 이해돼? 그러니까 국수는 한 단어잖아, 그렇지? 됐단 말이야. 그럼 된소리가 이럴 때는 된소리를 안 써줘, 그렇지? 근데 얘 똑똑하다, 쓱싹은 기억으로 끝났지만 기억으로 끝나면 원래 된소리를 안 적으잖아. 근데 쓱이랑 싹이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게 생겼잖아.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면 그냥 된소리 나는 대로 써주래. 이해되지? 오케이? 하지만 안 쫄아도 돼. 왜냐면 너네 교과서에는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 너네 교과서에는 이 5항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게 나오는 건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어차피 규정을 써주고 풀라고 하니까 안 외워도 돼, 딱히는.
달달달 아 이거 언제 외울 필요 없어. 내신이면 외워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 내신에 있는 규정은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얘는. 제11항 요거 이제 두음법칙이거든. 요거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에 있어. 한점 라리얼의 류리 그러니까 첫머리 할 때는 야여 예여 유이 한마디로 두음법칙 한다고. 근데 두음법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두음이잖아. 머리 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어에 머리 첫 글자에 리을이 오면 그거를 탈락시켜 주는 건데, 그지? 첫 글자가 아니면 두음 법칙은 아예 할 필요가 없지. 말 그대로 두음 법칙인데. 두음 법칙이니까 두음이 아니면 그걸 안 해도 돼. 첫 글자가 아니면 두음 법칙을 안 한다고. 근데 만약에 니은이나 모음 뒤에 오면 해주래. 니은이나 리을 요거는 외워놔야 돼. 요거는 잘 알아봐. 오케이? 두음 법칙이 첫 글자가 아니면 두음 법칙을 안 하잖아. 근데 모음이나 니은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률이라고 하래. 이해돼? 이해돼? 예를 들어서 경쟁 률일까 릴일까 율일까? 두 번째 할 필요가 없어. 첫 글자가 아니니까 경쟁 릴이야. 그치? 근데 100분 하면 모음이나 니은이지.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오면 율로 해줘. 오케이? 학부 모음으로 끝났잖아. 열로 해달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얘기였어. 자, 그리고 전미사가 붙여서 된 파생어. 이거 19항이랑 20항. 이게 이제 너네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야 돼. 중요해.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규정이니까. 하지만 학교에서 이걸 깊게 다루진 않을 거거든. 그래도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건 잘 받아야 돼. 알았지?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 파생어는 무조건 접사가 붙어야 파생어가 돼. 이것도 다시 해줄 건데, 접사라는 놈이 붙어있는 단어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단어에서 뜻이 있는 부분인 어근의 앞에 붙어있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의 뒤에 붙어있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해. 맞지? 맞지? 근데 이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다고 그랬었어. 맞지? 자다야만 자다는 동사잖아. 근데 여기다가 전미사 미음을 쓰면 명사가 돼버렸어. 품사가 바뀐 거야. 파생한 거야. 놀다야만 놀다는 동사잖아. 접사 이가 붙으면서 명사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전미사밖에 없거든. 그치?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치? 한마디로 원래 품사가 동사 형용사였는데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돼버리지. 이렇게 품사가 명사나 부사로 바뀐 애들은 원래 형태를 밝혀져 그래. 오케이? 원래 형태를 밝혀져 그런 얘기는 발음대로 쓰지 말고 형태서 밝혀져 그런 얘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같다 형용사잖아. 근데 거기에 이가 붙으면 같이란 부사가 돼. 발음하면 같이 이렇게 읽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건 형태를 안 밝혀 적은 거거든. 소리대로 적은 거고. 이렇게 적어야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자, 동사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형용사가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지. 이럴 땐 이렇게 형태 밝혀 적으라고. 이해되지? 자, 목걸이가 뭐야? 목에 거는 거잖아. 그치? 네. 걸다야만 걸에다가 이가 붙었어. 그치? 걸다는 동사잖아. 근데 걸다에다가 이가 붙었더니 걸이라는 명사가 됐단 말이야. 목걸이. 그치? 형태 밝히라고 이렇게. 이해되지? 그런데
그런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도 원래의 뜻에서 너무 멀어졌으면 밝혀 적을 필요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이 목걸이는 목이 아픈 병이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목이라는 명사에 걸다여간 걸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건데 건단 뜻이 있어 없어? 목에 뭘 건단 뜻이 없지. 이거 그냥 목이 아픈 병인데. 그럼 이거 건단 뜻이 아예 없으니까 굳이 이 어간의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밝히는 이유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간의 형태를 밝혀주는 건데 얘는 건단 뜻이 없잖아. 그럼 굳이 뭐하러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으면 돼. 놀이는 놀다여간 놀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은 거잖아. 그치? 이거는 논다는 뜻이 있어 없어? 놀이라는 게 논다는 뜻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형태 밝혀서 놀이로 적어야 돼. 근데 놀에다가 음이 붙지? 그럼 도박이지. 범죄지. 범죄가 놀이야? 아니지. 범죄잖아. 도박은 놀이가 아니에요. 그치? 그럼 논다는 뜻이 있어? 없지? 이거는 원형을 안 밝혀. 그러면 노름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 뜻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졌으니까. 이해돼? 이해됐지? 자, 보자. 어간에 붙인 어간에 이나 미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원형 밝히지 말아라. 한마디로 전미사 중에서도 메이저가 있어요. 잘 쓰는, 아주 자주 쓰는 전미사들이 있다고. 이나 미음 음이 그 대표적인 메이저 계열에 속하는 전미사야. 근데 전미사 중에서도 잘 안 쓰는 마이너 계열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붙어서 명사가 되면 원형의 뜻에서 멀어지고 자시고 간에 잘 안 쓰는 애들이 붙으면 그냥 형태 밝히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아리, 어리, 막 이런 애들 있거든? 잘 안 써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붙으면 그냥 원형 밝히지 마. 막다의 어간 막에다가 애가 왔어. 막는다는 뜻이 있거든? 막이가 막아놓는 거잖아. 막는다는 뜻이 있어도 잘 안 쓰는 애니까 그냥 막에 이렇게 쓰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탈이 쓰라고. 귀먹어리 말고 귀먹거리라고 하라고. 이해되지? 무덤도 묻다라는 뜻이 있잖아. 묻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덤이라고 하라고. 시체도 죽는다는 뜻이 있거든? 시체? 죽엄이잖아. 죽다여간 죽에다가 엄인데 죽엄 말고 그냥 죽엄이라고 하라고. 왜냐면 마이너 계열이니까 잘 안 쓰는 애들이니까. 자주 쓰는 애들은 확실하게 밝혀 적고 자주 안 쓰는 애들은 그냥 바른 대로 써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자, 20항을 볼게. 20항. 그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또 원형을 밝혀야 돼. 아까는 어간 뒤에 이였잖아. 이거는 이제 명사 뒤에 이가 붙어도 원형 밝히래. 곧 명사지. 곧 명사잖아. 곳곳이 부사야. 삿 명사거든. 명사예요. 부사야. 이렇게 명사에 접사가 붙어서 되는 거 원형 밝히라 이거야. 오케이? 바둑 명사잖아. 바둑이도 개 이름이잖아. 명사잖아. 그치? 이 바둑이는 특정 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방위 개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바둑이라고 불러. 그냥 눈에 뭐 까만 이런 반점 같은 있는 애들 다 바둑이라고 부르거든. 그냥 그 보통 명사거든.
그럼 명사에 이가 붙어서 여전히 명사잖아. 이런 애들도 어쨌든 명사에 이가 붙은 애들이잖아. 원형 밝히라 이거야. 이해돼 안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에 이 말고 이 메이저 계열 말고 메이저 계열 아닌 애들이 오면 밝혀주지 말란 얘기야. 그치? 아까 얘가 바로 요 예시지. 이파리. 잎은 명사잖아. 어간이 아니라 명사, 그치? 근데 이가 안 왔잖아. 그럼 이파리 그냥 이렇게 적으라고. 이파리. 집. 에다가 오면 그냥 지붕 이렇게 적으라고. 이해되지? 되지? 그런 얘기였어. 중요했다 이거. 잘 받아야 돼. 자, 23항을 보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원형 발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계열이 붙으면 다 원형 발표해야 돼. 그치? 이나 음은 대표적인 메이저 접사거든. 딱 붙여. 그러니까 원형 발표라고.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를 무식하게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하면 돼. 25항 하다가 붙는 어간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다. 그럼 5번 또 원형 발표라. 왜냐면 이나 희도 메이저잖아. 그치? 원형 발표라고 이것도. 그런 얘기 한 거였어. 자, 123쪽 볼게. 사이시옷 표기. 너네 사이소리 나면 사이시옷 표기 해줘 안 해줘? 사이소리가 나면 너 예를 들어서 촛 플러스 불 하면 발음하면 촛불이잖아. 너 사이소리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표기하라고 그랬어? 사이시옷을 딱 써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이시옷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시옷을 표기해주는 건 그러니까 사이소리를 안 배워서 지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사이소리라는 게 있거든? 사이소리라는 게 있는데 사이소리가 일어나면 이 시옷을 표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주거든? 그 규칙이 뭐냐? 일단 사이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규칙이 전제 조건이 그거야. 합성 명사일 때 세 가지. 합성 명사일 때 앞말이 울림 소리고 뒷말이 안 울림 예서 소리일 때 된 소리 되는 거. 그리고 합성 명사일 때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니은 미음일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리고 합성 명사일 때 앞말과 상관없이 뒷말이 이하 여유 유 중에 하나이면 또 니은이 생기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어쨌든 간에 사이소리가 나려면 전제 조건이 합성 명사거든. 사과, 나무 이런 식으로 명사. 그러니까 꼭 명사가 아니더라도 뜻이 있는 어근끼리 붙어서 품사가 명사가 된 거. 그게 합성 명사야. 그치? 합성 명사일 때만 사이소리가 나는데 이 사이시옷을 언제 써줘야 되냐면 반드시 고유어가 하나는 있어야 돼. 초랑 불 둘 다 고유어잖아. 그렇지? 그럴 때 써주는 거야. 이해돼? 배가 고유어잖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 명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시옷을 써주는 거야. 고유어가 하나도 없으면 시옷을 안 써줘. 오케이? 예를 들어서 바람은 기착간이지. 기착간이면 살소리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옷 써줘야 되잖아. 안 써준다고. 왜냐면 큰 우리말이 없으니까 다 한자거든 이거. 일단 안 써줘. 맞지? 내가 고유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로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써주는 게 딱 6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세수하고 쳤다 기억나? 세수하고 쳤다? 자, 새빵, 숫자, 횟수, 곳간, 착간, 촉간, 앞급자만 따서 세수하고 쳤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그치? 이거 6개 빼고는 고유어가 없으면 절대 사이시옷 써주면 안 돼. 오케이? 이해되지?
자, 넘깁시다. 줄임말. 줄이면 줄이면 줄임대로 써준다고. 두어, 두어. 이런 식으로. 싸이어. 모으면 또 앞에 것끼리 줄여도 되고 뒤에 것끼리 줄여도 되고 그래. 싸이어면 앞에 거 취약시켜서 세어 해도 되고 뒤에 거 취약시켜서 싸이어 해도 되고. 이해되지? 이런 거. 얘랑 취약시키면 싸에다가 이 하면 세어 세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얘랑 취약시키면 싸이어니까 이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 다 상관없다고, 그렇지? 그런 규정이었어. 넘어가자. 띄어쓰기 볼게. 우리가 띄어쓰기 시면 어떻게 하냐?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이야. 각 단어는 다 어떻게? 모든 단어는 다 띄어 쓰는데 단 조사는 붙여 쓴다. 이게 원칙이에요. 맞지? 단어는 다 띄어 써야 돼. 여기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이런 각각의 단어들은 다 띄어 써. 단 조사만 붙여줘라. 이게 원칙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형태를 보고서 얘가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치?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어. 들 같은 거 한번 볼게.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거 그냥 복수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는 그냥 전미사야. 붙여주면 돼. 그치? 근데 쌀, 보리, 콩, 들을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면 이런 것 따위들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는 얘기잖아. 그럴 때는 들이라는 게 뭐뭐 따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예요. 이럴 땐 명사니까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예. 밑에도 보면은 뿐이 있잖아. 이런 거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보려면 앞에 말을 보면 돼. 조사는 제일 큰 특징이 뭐였지? 체언에 붙이.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체언이야. 너는 대명사지. 체언이잖아. 그치? 그럼 뒤에 오는 건 조사야. 붙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뿐은 웃을 뿐. 웃을이 관형어지. 그치? 동사를 관형사형 어미 리을 붙여서 관형어로 만들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뿐을 꾸며주는 게 된다고. 그치?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쓰는 거, 관형어가 없으면 못 쓰는 거 의존명사잖아. 그치?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요거 잘 봐둬야 돼. 시험지 나올 테니까. 대로, 만큼 뭐 이런 것들 다 앞에 말 보고 구분해내면 돼. 이해되지? 앞에가 체언이면 조사인 거야. 맞지? 관형어면 의존 명사인 거고. 오케이. 넘겨봅시다. 127쪽 볼게. 이중몸. 요것도 발음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 아직 중3 시험을 아직 앞둔 친구들이 있잖아? 몇 명 있거든? 이거 시험 안 봤지 아직? 이거 발음하는 거 시험 봐야 될 거야 아마. 잘 봐둬. 자, 일단 얘 발음이 있잖아. 얘 발음. 얘 발음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얘는 얘랑 레가 아니면 에로 해도 된대. 얘랑 레는 발음도 얘랑 레로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자음이 오지? 그러면 얘 해도 되고 애 해도 된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의발음이 첫 번째 글자에 오지? 그러면 의발음만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부터는 의도 되고 이도 돼. 근데 만약에 이 의가 만약에 조사지?
조사? 그러면 의도 되고 애도 돼. 오케이? 단 의에 요게 만약에 자음이 온다. 여기 자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럼 무조건 이로만 발음해야 돼. 그럼 무조건 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 계몽주의의 의의라고 하면은 얘는 얘나 내가 아니니까 얘는 개도 되고 개도 되는 거야.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니까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또 조사잖아. 조사니까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야. 어? 맞아. 오. 맞아. 네, 맞아. 애도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또 첫 번째 글자잖아. 첫 번째 글자니까 의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니까 의도 되고 이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음이 오면 무조건 이로만 발음해줘야 돼. 네 이렇게. 이해되지? 의로 해주면 안 돼. 오케이? 그런 얘기였어. 그리고 그 밑에 요거 받침. 요거는 우리 자음분 단순화 하면서 다 했던 거거든. 의문 변동할 때.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히읗 받침 뭐 축약도 되고 뭐 탈락도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있다. 연음도 되고 뭐 동화. 그럼 동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의문 변동에서 다 한 거야. 넘어가자. 외래어 표기법 볼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예 외래어 표기법은 시험법에 안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수능에서도 점차 비중 면에서 좀 사라져가고 있는 단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장담은 못하니까 봐둡시다. 외래어 표기법은 뭐냐면 외래어를 한글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지? 원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인데 그거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거냐고. 그지? 원칙이 있어. 지금 우리가 24개의 자음과 모음을 갖고 있잖아? 그걸 로만 써야지 당연히. 우리가 뭐 세종대왕도 아니고 새로 글자 만들어서 쓰면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1음은 1원칙. 1음은 1원칙이 뭐냐면 F라는 음운이 있잖아? 그러면 F라는 기호는 하나의 음운만 할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발음을 어떨 때는 히읗으로 어떨 때는 피읍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나로 딱 정해놓고 써야 된다고. F는 피읍이야. 그래서 화이팅 안 돼. 파이팅이야. 이해되지? 패밀리 안 돼. 패밀리인 거야. 프라이드 치킨인 거야. 근데 우리 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있지 다. 그지? 자, 그리고 받침에는 표기를 할 때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고 디귿 대신에 시옷을 써줘 얘는. 오케이? 우리 발음할 때 가느다란 물방울만 끝소리 나잖아. 그거랑 똑같은데 대신에 표기할 때 외래어는 디귿 표기 대신에 시옷으로 표기를 한다. 이해되지? 그리고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안 쓴다. 파열음이 기역, 비읍, 디귿이 파열음이잖아. 근데 걔네가 된 소리 나는 거 된 소리를 안 쓴다고. 뻘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뻘이라고 안 쓴다고. 버스로 발음이 되냐? 버스라고 안 쓴다고. 버스라고 쓰지. 그런 얘기야.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오렌지 뭐 달라고? 오렌지. 그걸 그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오렌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오렌지라고 계속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이해되지? 그러니까 캐메라라고 안 해도 된다고. 카메라라고 하라고 그냥.
레이디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라디오라고 하라고. 이해되지? 자,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그러니까 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말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야. 우리말로 바꿔 쓴 거야.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걸 외국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표기해 놓는 거야. 너네 여권 같은 거에 너네 이름을 한글로 안 쓰잖아. 그치? 그게 다 로마자 표기법이야. 그치? 각각의 발음이 정해져 있어. 요거대로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발음은 아, 어 발음은 이,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 쓰라고.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는 자음 중에서 물림소리는 니은, 미음, 모노레일. 그렇다 4개 있잖아, 모노레일. 그치? 근데 영어에는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가 있고 안 울림소리가 있어. 그치? 이거 똑같은 기역, 디귿, 비읍인데 영어로 하면 GDD, KTP 따로 있어. 그치? GDB는 울림소리고 KTP는 안 울림소리거든? 그치? GDB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울림소리니까 모음과 모음이 울림소리잖아.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으면 걔도 울림소리로 난단 말이야. 그럴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써있는 기역, 디귿, 비읍은 울림소리인 GDB로 표기를 하고 초성이나 받침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없는 애들 있지? 초성은 앞에 모음이 없는 거고 종성은 뒤에 모음이 없잖아. 그렇지? 이런 애들은 KTP로 쓰라고. 이해되지? 근데 뒤에 연음이 되면서 뒤에 모음이 또 와. 그래서 받침이 앞에 모음 뒤에 모음 사이에 끼게 되면 걔는 또 울림소리를 써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아니야. 넘기고. 초기상 유의할 점. 일단 부계음화, 비음화, 유음화 이런 거 일어나면 다 일어난 대로 써줘야 돼. 왜냐면 애들이 한글을 모르잖아 일단. 그럼 애들이 외국인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외국인들은 귀로 들은 걸 읽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 발음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외국인들은 이 글을 모르니까 귀에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국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영어로 써줘야 된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잘 못 알아봐. 그래서 발음대로 써줘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부계음화,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 안 한다. 오케이? 된소리 대기는 김밥처럼 비읍이 쌍비읍, 압구정 이런 것처럼 기역이 쌍기역 이런 식으로 된소리를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인데 요거는 압구정이라고 해서 지지라고 안 쓴다고.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 안 한다. 요거 이런 얘기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다 끝내봤는데 다 끝난 거거든 드디어. 여기까지 한 걸 너네가 정말 제대로 잘 따라왔다면 복습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지금 당장 수능 문제 풀어도 풀 수 있어.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차분히 공부 한번 해봐. 알았지? 오케이? 일단은 반을 어떻게 나는 일단 학교별로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볼게. 그리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그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 다음 시간은
의문 변동이 당장 우리가 닥친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배웠는데 지금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라서 많은 부분을 까먹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의문 변동을 할 거거든. 이거 교재 다시 한 번 더 들고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나한테 오늘 질문하고 가면 돼. 오케이? 다음 시간씩 들고 와야 돼.